자, 기출문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총평을 하자면 사실 걱정 반 기대 반이기는 했는데 계산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사실 오면서. 근데 계산 문제가 또 안 나왔어. 근데 이게 정해진 패턴이면 좋은데 다음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변별력 때문에 한 두 문항 정도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뭐 요큐 한다든지 뭐 지수평활법에서 계산식이라든지 몇 개 쉽게 산술식으로, 그러니까 가감성제 가지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거 정도는 아마 기억해야 되고. 그래 이제 제가 문제를 이제 보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운을 받을 때 7급을 제가 문제 봤다 했잖아요. 7급을 딱 보고 손 깜짝 놀랐어. 왜냐면 감가상각이 나온 거야. 이게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거든요. 정액법은 나누면 되잖아. 그 기간대로. 그래서 이거 풀었을까? 이러면서 이 감가상각은 내가 안 해줬는데 이거 했을까?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브콜 있잖아요. 서비스 평가 있잖아요. 뭐 서비스 분류 관리. 그 질문하고 막 나온 거야. 그래갖고 서비스 콜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문제를 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위에 보니까 7급 돼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얼마나 이거 이렇게 나왔으면 힘들었겠는데 이러다가 딱 국어 문제를 봤는데 생각보다 쉽게 나오는데.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쉬웠어요. 쉬웠고, 그리고 조금만 그리고 또 진짜 이게 문제를 이게 요런 게 국어적으로 있잖아요. 어감이 반대로 나오는 게 사실은 딱 있어요. 내용이 확실하게 와닿지는 않지만 내용만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내용에서. 그러니까 감소해야 될 걸 증가한다든지 의미만 알면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구분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해볼게요. 몇 개. 일단은 우리 교재하고 쭉 내용을 제가 비교했는데 그 페이지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정의가. 볼게요. 1번에 일정 기간 내 생산에 절대량이 증가할수록 제품 또는 단가가 저하되는 현상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잖아요. 비용은 토탈 커스트, 이게 T잖아요. 요 경우는 VC하고 FC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합치거든요. 근데 TC, 이게 전체 비용은 QEV, 요건 변동비는 Q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Q가 늘어나면 일정률로 늘어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는 건 생산량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지금 규모의 경제가 뭐냐면 고정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고정비 감소 효과가 나오는 걸 우리가 말하고 규모의 경제가 그래. 이게 FC예요. FC를 Q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점수 주겠죠? 이게 규모 경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이 우리 교재 64페이지 보면 이 규모의 경제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대한 정의가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지. 64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뭐라 되어 있냐면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것, 이렇다 정의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공부했으면 그죠? 쉽게 파악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범위의 경제는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죠.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이게 생산량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한 제품 만들 때보다는 두 개를 만들 때가 더 감소되는 거. 이게 뭐라고? 폭이죠, 폭. 아셨죠? 범위의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공통 생산 요소, 유통망이라든지 브랜드, 그 다음에 관리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를 함께 쓰니까 한 개보다는 두 개 분야로 하는 거, 세 개 분야로 하는 게 더 비용이 주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범위의 경제라고 합니다. 하다 보면 자꾸 이것도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험 효과가 뭐냐면 총 생산량이 일정 비율로 증가할 때, 이제 이거는 누적 평가입니다. 단위당 누적 평균 원가가 일정 비율로 감소하는 걸, 이걸 경험 효과 혹은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개념 정의해 두시고, 시너지는 뭐냐면 기업이 있잖아요. 두 기업이 합병이 되잖아요. 그죠? 합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잖아. 원래 그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1 더하기 1이
2 이상이 나오는 거, 이걸 뭐라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너랑 나랑 만나서 하나가 되면 이거는 이거는 안 맞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이 시너지 반대인데 이거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합한 것보다 크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시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시험사 맞춰봐도 맞췄죠? 그 다음에 2번. 자, 이것도요. 가격 책정 방법인데, 이게, 우리 비용 가격, 비용 결정법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자, 이게 어디냐면, 우리 마케팅 해가 뒤에 보면, 생산 요소 해가지고, 믹스 있죠? 여기 있네. 자, 이 개념이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놨네. 자, 가격 책정, 가격 방법 249페이지 있어요. 249페이지. 교재 249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봐봐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좀 나오는 게, 7급 같으면은 비용 가산법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계산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비용식이 해가지고 가산법이 나오는데 개념을 또 묻고. 근데 여기는 봐봐요. 페이지 249페이지 보면 딱 제목이야. 가격 책정 방법을 선정할 때 첫 번째, 비용 중심의 가격 결정법이고, 두 번째가 소비자 중심이 뭐겠어요? 소비자 중심이니까 수요 제한적이지. 예, 수요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경쟁 중심적, 경쟁 나오잖아. 경쟁 중심의 가격이, 경쟁 지향적이지. 중심이나 뭐 지향이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심리적 기능이 있어. 명성 가격, 비싸니까 좋을 거야.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가 단수 가격, 중거 가격, 유보 가격, 이 개념을 쭉 다, 이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제, 앞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쉽게 물었어요. 제목만 물었어, 제목만. 원가, 그죠? 원가 가산, 수요, 즉, 소비자, 경쟁. 밑에 제가 해놨죠? 비용, 소비자, 경쟁, 그리고 심리적 기능까지. 딱 4개거든요? 큰 제목만 물었어. 세부적으로 물은 것도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 4번. 그 다음에 리더십 관점 117페이지 보면 이건 너무 쉬워. 그죠? 더 쉬워요. 117페이지 가면 제가 페이지를 적어놨는데 우리 교재 117페이지 보면 리더십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리더가 지녀야 할 특징을 찾는 거예요. 이게 특성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 이론이 나오는 게 뭐냐면 관리 격자 이론이거든요. 관리 격자 이론. 구조주도냐 아니면 배려, 고려냐 해가지고 가업 중심인지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고려 고려인지. 자, 그리고 상황 이론이 있습니다. 상황 이론에 해당되는 게 우리 보통 말하는 피들리의 상황 적합 이론, 그 다음에 허시 블렌차드의 리더십 수명 주기 이론, 그리고 하우스의 경험 목표 이론, 이런 게 상황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거 찾아라 이거야. 답은 전술 이론. 그죠? 그러니까 큰 제목만 툭툭툭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판사할 때 자꾸 분류를 적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 나오는 제목인지를 기억하라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서 정답도 쉽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봐봐요. 279페이지 생산 관리가 나오는데 우리 교재 279페이지 있어요. 279페이지. 279페이지 보니까 기본적인 어느 교재이죠. 마찬가지인지겠지만 우리 교재에 나오는 기본 내용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279페이지 보면 생산관리 목표 딱 나와 있어. 그죠? 뭐 원가, 품질, 유연성 보입니까? 원가, 품질, 유연성, 납기 중에서 언제까지 그죠? 제품이 들어가는지 납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납기가 들어가야 될 게 촉진가가 들어가 있죠. 예, 납기. 그러니까 품질, 납기, 원가, 유연성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교재 279페이지 딱 보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말로 그죠. 쉽게 묻진 않았어요. 어렵게 묻지 않았어요. 탁탁탁탁 제목만 분류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답을 찾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4번도 커버됐고, 그 다음에, 자, 공급 사슬 관리가 나오는데, 이게 있잖아요. 공급 사슬 SCM 해가지고, 이게, 페이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348페이지 있어요. 공급 사슬 관리 해가지고 스프라이, 이게 사실은 어디가 주로 나오냐면 이게 채취 효과가 나와. 채취 효과가 휘핑 있죠, 이펙트 해가지고요. 이거 있죠. 휙 채찍을 휘두르면 손은 이렇게 잖아요. 손은 이만큼 움직이는데
채찍은 끝이 이만큼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돼요. 상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서 1 딱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올라갈수록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1이 되는가?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채찍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뭘 해서 서플라이 이거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걸 공급 사슬 관리 이론이라는 걸 도입한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1-2에 지금 이 348페이지 보면 도입 배경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글로벌화, 아웃소싱, 이 비즈니스, 운송비 지속적인 증가, 채찍 효과에 증가하겠어요? 감소시킨 목적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게 채찍 효과의 증폭 되잖아.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도입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대 효과 해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거래 비용, 거래 비용이 증가되는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래 오류를 감소시키고 정보 전달과 처리에 편의성 증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적어놨잖아요. 그죠? 틈날 때마다 볼 필요가 있어요. 해설 갖고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걸 공급자부터 해가지고 고객까지를 하나의 통합된 운영 체계로 관리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건 부분의 최적화가 아니라 뭐다? 전체 동그라미. 전체 최적화를 추구한다. 전체 최적화입니다. 이것도 목적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채찍 효과의 증폭이 아니라 감소를 지향하겠죠. 감소. 그리고 이제 6번. 자, 이거는 정말 개념정의예요. 61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61페이지 보면 개념을 묻는 거거든요. 개념. 자, 경영 전략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전략 수립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페이지 61페이지. 자, 전략 수립에 보니까 기업 전략이 있고 사업부 전략이 있고 기능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분류하는 걸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업 봐요. 자, 제목에 제가 줄을 끊었는데 기업의 종합적 관점 돼 있죠. 기업의 종합적 관점에서 일단 힌트가 딱 온 거고, 그 다음에 비전과 목표 설정이에요. 이건 부서별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 기업 전체가 그죠? 목표라는 비전과 그 다음에 목표잖아요. 그 다음에 각 사업 분야가 하는 거면 사업부가 맞아. 근데 각 사업 분야에서 경영 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 사업부 바로 위에죠. 그죠? 큰 틀이야, 큰 틀. 그래서, 옳은 건 뭐냐? 기업 전략을 말합니다. 아셨죠? 요게 기업 전략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제품 시장 확장 격자, 성장 전략 유형, 통합 성장 전략이냐, 다각 성장 전략이냐, 그 다음에 전략 사업 단위 관리, 비신 매트릭스 있죠? 요게 기업 전략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부 전략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포트에 본원적 경쟁 전략이 있는데 여기에 원가 우위 그리고 차별화, 집중화 해가지고 요걸 또 이제 세분화시켜서 묻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 전략인지 아니면 사업부 전략인지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기능별 전략 있죠. 밑에 마케팅 전략이 바로 기능별 전략이에요.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파트로 나눠서 그죠? 이게 기능 전략인데 하나를 더 풀어놓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6번까지도 이게 참 문제에서 있잖아. 이게 문제를 몰라도 문제에서 힌트를 있잖아요. 이거 지문에 옛날에 어른 말이 틀린 게 없어요. 문제에 답이 있다고. 잘 들어보면 언어기 때문에 중복되는 단어들이 나와. 거기서 포인트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요거는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봐봐요. 관리 과정이 뭐냐면 폐율 있죠, 폐율. 폐율 116페이지 있어요, 16페이지에. 자, 16페이지 보면 폐율에 그 내용이 나오고 16페이지. 어디냐면 관리 일반 이론 있죠. 관리 일반 이론에 6개가 있어. 그러니까 기술, 상업, 그 다음에 재무, 보전, 그러니까 기영, 회관, 보전 이렇게 하는데 기영, 회기영, 상기상, 영업이도 하고
상업이라 하니까요. 기형제보회관 이렇게 해요. 기형제보회관 6개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관리활동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묻게 되면 여기까지는 사실 여기 아마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제일 좀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보통 이런 경우는 7급도 잘 없어요. 그리고 이 설명까지는 안 물어. 그러니까 조직화의 내용이 뭔지 통제가 뭐 이런 걸 잘 안 묻거든요. 근데 요 관리 활동을 제일 중시하는데 관리 활동은 보통 순수만 물어. 개조지 조통. 요거는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 사전, 사후 개념이거든요. 요 순서를 알고 있냐가 보통 답이에요. 문제된 형태인데. 그래서 계획, 계획, 조직화. 지금 요거 묻는 거죠. 조직화. 조직화의 뜻을 묻는 거예요. 계획, 조직, 조정. 계획은 플랜이죠. 그죠? 예. 통제, C. 개조지 조통, 요거. 그러면, 자, 일단 제가 정리해놨는데, 조직화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전체 과업을 각자에게 나누어 맡기고, 그 일들의 연결 관계를 정하는 것. 연결, 여기 포인트도 봐요. 제가 밑에 조직화는 따로 해놨죠? 지금 설명해놨는데, 조직화는 경영의 인적 및 물적 요소를 형성하고, 상호 관계를 설정하는 것. 즉, 관계, 연결 관계를 정하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밑에, 그러면 계획하는 뭐냐? 계획하는 전략 계획, 전술 계획, 운영 계획,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1번에 해당되겠죠. 가업의 목표, 달성 방법 등을 정리하는 거. 이게 계획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과업이, 자, 조직화 나왔고, 그 다음에 지휘, 통솔, 리더십, 의사소통, 갈등 해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제하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전 통제가 조정이고, 아셨죠? 사후 통제가 통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업이 계획대로 실행되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 돼 있잖아요. 예, 요거. 그러니까 요게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 통제 대대로 살펴보고 하는 거, 통제 등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업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시키거나 이끌어간다. 이거 뭐요? 지휘를 할 수 있죠. 예, 그 개념을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제가 부가적으로 지금 정리해놨는 4가지, 그거 같이 비교하시면서 아마 이번 시험이 아마 제일 난이도가 상위 난이도라고 상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는데 시급도 잘 없어요. 이 지문은. 예.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하고 쭉 풀어보고 하면서 아마 처음 본 형태인데 이거. 예, 그래서 요건 좀 특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는 복잡하게 안 나왔죠, 그죠? 우리가 회계 그잖아요. 회계는 재무회계가 있고 관리회계가 있거든요. 자, 재무회계는 뭡니까? 이거 외부공시입니다. 외부공시.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재무상태표 있죠. 이런 것들이 재무회계예요.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알겠죠? 예, 근데 관리회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관리, 이거를 다른 말로 이거 원가회계 그래요. 원가.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내가 돈이 얼마라고 이게 지금 자원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배분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원가회계예요. 매출 원가가 얼마인데 얼마를 그죠? 재료를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거는 그럼 관리자다 있죠? 내부적으로 내부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더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 등을 하도록.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재무회계는 외부 공시 기능이고 제3자가 볼 수 있게끔 하셨죠? 공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통일성이 되어야 돼요. 근데 관리회계는 통일성이 없어. 내가 알면 돼. 이해하겠죠? 나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표준화가 되어 있다면 이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거 기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하는 거 그 정도 개념. 이게 445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딱 그대로. 445페이지에 보면 45. 여기 보면 회계의 개념, 그 다음에 근본적 특성부터 해가지고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딨냐면 있지. 445에 회계 분류 해가지고 재무회계, 외부정보 이용자, 원가관리회계, 내부정보 이용자. 그죠? 법적 강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만 알면 되니까. 예. 그래서 답이 바로 튀어나오죠.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업부별 성과 분석, 제공, 원가 절감, 원가 계산 정보, 기업 회계 기준이나 기업 국제 회계 기준 등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내만 미니까. 그죠? 예. 그래서 법적 강제 등이 없고, 요렇게. 딱, 그래서 외부 딱 보는 순간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자, 안전성 비율도 이거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하면 이 비율 있잖아요. 파트별로 봐야 돼. 봐봐요. 제가 지금 해놨는데, 재무 비율 분석해 가지고 551페이지. 재무 비율 분석 551페이지, 뭐야? 응? 왜? 내가 이거 어디서 본 거야? 재무회계? 재무회계. 없다. 이런? 이 책이 어디? 거기 있어? 297페이지까지 잘린 건지 뭔지. 그렇네. 어쩌나 내 자료에는 들어있던데. 자, 그러니까 이게 재무 비율 분석에 보면 안정성 비율이 있고 수익성 비율이 있고 이게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안정성 비율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학 나왔으니까 안정성 비율에 제가 목적이 뭐랬죠?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동 자산의 있죠. 그러니까 유동 비율. 그러니까 뭐냐면 부채에 대한 유동 비율이 말이에요. 유동성 자산이에요. 당자는 뭐냐? 부채에 대한 당자 자산이고. 그러니까 유동 비율, 당자 비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 이 네 가지를 뭐라 한다? 안전성 비율 그래요. 알겠죠? 재무 비율 분석에 재무제표 없나? 수익과 회계학, 재무회계 있었던데? 국장, 편 재무관리. 웃긴데? 자, 어쨌든, 그 부분입니다. 재무 비율 분석에서 안정성 비율 해가지고, 요거, 보시면 돼요. 페이지가 잘못됐는데, 잘못 적었나? 화폐 재무회계. 없는 것 같은데, 진짜로. 진짜 없는 것 같은데. 힘 빠졌나?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죠. 다음 중, 자, 포트폴리오, BCG 매트리스 나왔죠? 아까 이게 뭐였어요? BCG 매트리스 어디 나오던가? 기업 전략이 나왔죠? 기업 전략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BCG 매트리스가 네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거, 퀘스트 마커, 그 다음에 스타, 그 다음에 캐시카우, 그 다음에 개됐다 그러죠. 개, 요렇게 도구까지. 근데 개가 얼마나 예쁜데. 근데 아마 미국에도 그죠. 뭐 우리가 개 뭐 부시면 좀 욕같이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봐요. 안 좋은 걸 그렇게 얘기하나 봐. 자, 그래서 요건 성장률 있잖아. 시장 매력도. 그러니까 성장률하고 점유율 두 개를 따지거든요. 자, 뭐 해봐요. 일단 느낌상 성장률하고 그 다음에 점유율. 이건 점유율은 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거 상대적 점유율입니다. 자, 그러면 퀘스트 마크 Q 시장이 질문 Q 시장이잖아. 일단은 성장률이 높을까 낮을까? 성장률은 높겠죠. 점유율은요? 낮겠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업을 시작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돈은 어떻게 돼? 처음에 많이 들어가겠죠. 투자가 필요한 시기죠. 근데 위험성이 더 크면 접어야지. 예. 그리고 수단은 뭐냐면, 자, 성장률이 높겠죠. 점유율도 올라가겠죠. 점차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캐시카우는요. 성장률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점유율은 최고죠. 이건 고면, 이건 최고, 최대. 그리고 걔는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점유율도 떨어지고,
이건 유지 전략이죠. 최고니까 유지해야 되고, 이거는 철수, 횟수. 예. 이해하겠죠? 이건요, 육성 전략. 키워야 되는데요, 이제. 예,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2번, 현금 젖소했는데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시장 성장률이 낮은 제품이죠. 예, 이렇게 되겠죠. 자, 11번 있습니다. 이거. 법인세 비용 차감 이후죠. 이후의 이익이 뭐냐.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지금 줄 거 놨잖아. 그건 기억을 해야 돼. 처음에 봐봐요. 밑에. 처음에 매출 총이익이 나와. 맞죠? 뒤에는 다 설명드리니까. 매출 총이익이 봐봐요. 네, 제가 간단히 적어볼게요. 이거. 요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이제 매출 총이익은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그죠? 매출액, 총 매출액에서 뭘 빼야 돼? 매출 원가를 뺀 걸 뭐라 한다? 매출 총이익 그래요. 그럼 이제 이건 토탈이죠. 그냥 다 들어간 거야. 무조건 이제 돈 들어온 거. 원가 빼고 나머지. 거기다가 이제 영업이익을 구해요. 매출 총이익에다가 빼요. 뭘 뺄까? 매출 총이익에다가 빼요. 판관비를 빼요. 판관비. 이걸 판매비, 관리비 그러는데 보통 이걸 우리 줄여서 판관비 그러거든요. 판관비를 빼면 이제 뭐가 나와?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 이제 이렇게 빼겠죠. 빼면 어떻게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림을 그려가 이렇게 해봅시다. 좀 양이 좀 예쁘게. 그래서 이렇게 빼면 여기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자,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뺀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다가 더하기, 그죠? 영업이익 더하기 영업외 수익을 대요.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거기다가 영업외 비용을 뺍니다. 그럼 이제 영업외적인 수지가 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뭐더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에요. 여기 놓은 게. 그래서 영업이익에다가 빼고 더한 거죠. 이게 넣은 거고. 그래서 빼고 더한 게 뭐냐 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그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되는 거죠. 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다가 이제 뭘 뺄까? 법인세 빼겠죠, 이제? 예. 법인세를 빼요. 법인세를 뺀다.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뭐다? 당기 순이익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다. 그러면 뭐가 나와?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와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빼니까 마지막으로 나온 게 순이익입니다. 당기 순이익.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묻기를 법인세 차감 이후의 이익이죠. 법인세 차감 이후의 이익이 뭐냐? 라고 물었다. 이거.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시고 12번 가겠습니다. 인간관계론. 이거 그죠? 그러니까 경영이론에서 두 문제 나왔어요. 비교하는 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 나오는데, 자, 인간관계론은 공식, 비공식. 이것도 처음 쳐봐다 맞췄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어놓은 것처럼 16페이지에 사회 심리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법인 즉 차별적 성과급, 규모 시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히 이렇게 쭉 나오는데 관리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 즉 비공식 집단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호손 실험이라든지 그러면 나중에 요리 나온다면 이제 지난번에 테일러 나왔거든. 이번에 이제 인간관계를 놓은 거야.
예, 그럼 이제 다음에는 폐율의 일반 관리 이론도 나올 수 있죠. 예, 그렇게. 개조지조통. 그건 언제나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3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게, social responsibility 그랬는데, 기업의 corporate, 그죠? SCR 그래요. 줄여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어로 줄이면 CSR 있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가지고, 요게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경제적, 법적이 기초야. 그렇죠? 이게 책임이에요.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해가지고 44페이지 우리 교재에 보면 나와 있어요. 44페이지에. 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이 소극적 책임이고, 윤리적, 자선적 책임이 적극 책임 혹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분류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만 바꾸면 답이잖아요. 문제.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역시 이것도 조금 더 올라간 수준. 그래서 경제적은 이윤에 대한 이죠. 기술적 수준의 사회적 책임이고, 법적 책임, 법규 준수고, 윤리적 책임은 법적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거죠. 도의적으로. 윤리적 책임이라 할 때 법적 책임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있잖아요. 기업이 어느 규정 내에서 뭘 했는데 그 부가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하셨죠? 그런 결과가 발생했어. 근데 그 회사가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법적으로 사용해야 될 제재를 썼고, 그리고 규정 안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지는 건 법적 책임 외의 책임입니다. 법적 책임을 초월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리고 우리는 밑에 제가 참고한 그걸 한 번 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의 요소도 있죠.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의 요소 있잖아요. 해당한 책임에 성격이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좀 딱 체크해 두시고. 지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지속 가능 경영의 한 부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14번. 조직 내부에서 지식을 정폭. 이거 지식 경영이거든요. 19페이지. 노나카 있잖아, 노나카. 노나카의 지식 경영 프로세스, 거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19페이지. 자, 19페이지에 보니까 이거 있죠. 노나카의 지식순환. 지금 나온 김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펼 있고, 암묵지가 있고, 형식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암묵지는 이건 태시죠. 침묵. 외부로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경험 같은 거. 그러니까 암묵지가 암묵지로 바뀌어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어만 알면 맞추는 거라, 이 문제가. 봐봐요. 소셜 있잖아요. 공동화. 이거 거기 보면 explicit, 이 시계가 공동화되어 있죠. 공동화가 소셜리제이션이잖아. 그죠? 이 말은 이거 봐봐요. 그 표현이 틀린 게 딱 한 단어만 바꾸면 맞아. 이거 봐봐요. 청춘. 그러니까 이 암묵지가 암묵지잖아. 뭐냐면 개인의 지식이 사회의 지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지식이, 즉 내적 경험이 사회의 공동적인, 즉 공동된 단체의 경험이 되는 게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식 공동화 그랬는데 각 개인들이 가진 암묵지, 아셨죠? 암묵지를 조직 안에서 공동해죠. 공동. 서로 나누어 가지는 과정. 이거 뭘 한다고? 소셜리제이션 그래요. 공동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암묵지가 그 조직의 암묵지로 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요렇게. 이걸 뭐라고? 소셜리제이션. 이렇게 공동화 그럽니다. 그리고 봐봐요. 암묵지가 이제 내적인 경험들이 외부에 표준화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형식화 되는 거. 이게 뭐다? 암묵지가
형식지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이건? explicit. 이제 안에 있던 경험들이 외부로 표출이 되는 거야. 아시죠? 이게 explicit이요. 아시죠? 그리고 이 형식들, 즉 외부로 표출된 그 형식들 있잖아요. 경험들이 이제 하나의 압축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 있죠? 요약지, 써머리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형식지에서 형식지가, 즉 도서 출판 등 이게 문서화된 게 요게 더 하나의 압축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 이게 컨비네이션이죠. 네, 컨비네이션, 연결하, 종합하 그래요. C, 컨비네이션. 알겠죠? 그리고 이 이제 외부로 형식화된 게 또 개인의 경험 지식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게 뭐라고? 즉 형식지였던 것이 형식지가 개인의 경험으로, 즉 개인의 지식으로 다시 내재화된다. 이게 안은 이제 경험치가 되는 거야. 외부 형식을 체화시키는 거죠. 그게 뭐라고? internalization, explicit, 아시죠? internalization, 내재화 이렇게요. 내면화 이렇게. 조금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형식지 이게 할 때 요 위치만 알면, 그러니까 일본에 틀리는 데 있잖아요. 틀린 이유가 형식지를 갖다가 암묵지로만 바꾸면 맞는 말이에요. 이거. 저 개인적인 암묵지를 조직의 암묵지로, 그죠? 서로 나누어 가지는 형태의 공동화. 이게서 소셜리제이션 그래요. 여러 사람이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공동화. 그 다음에 자 15번 갑니다. 우리 했던 거 MBO 있었죠? 응? MBO. 그러니까 154페이지 인사평가법에 넣고 하는 건데 스마트 응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목표의 난이도, 즉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구체성, 스페시픽이죠. 그 다음에 수용성이 있습니다. 구성은 참여예요.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있고 결과 지향성도 있고, 그죠? 그리고 측정할 수 있을 것, 측정 가능성, 구체성, 측정 가능성, 그 다음에 도달 가능성, 그 다음에 구성은 참여, 그게 뭐야?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그리고 또 결과 지향성, 그 다음에 피드백, 하셨죠? 까지. 그래서 여기 없는 게 뭐냐면 난이도가 뭐냐면 도달 가능성이거든요. 난이도, 도달 가능성, 구체성 그대로의, 수용성은 구성은 참여로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 없는 게 결과 지향성하고 피드백, 결과 지향성, 피드백, 그 다음에 측정 가능성, 측정, measurable. 그래서 스마트 그러면 아시죠? specific, 그 다음 measurable, achievable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단기 목표였죠? 단기 도달, 단기 목표성.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의외로 생각보다 쉬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분류라든가 이런 걸 자꾸 이제 수업자들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16번 한번 봐봐요. 자본 예산 그러면 이쪽도 공부하기가 이게 이야기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본 예산의 의사결정 준칙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뭐냐? 372페이지 한번 봐봐요. 372페이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372페이지에 딱 보면 자본 예산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이론이에요.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이론 중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과 고려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회수기간법 있잖아요. 회수기간법 옆에다가 하나 더 회계적 이익률법 적어놨죠, 제가? 회계적 이익률법. 이거 뭐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뭐다?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이론입니다. 그러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즉 현금 흐름 할인법이 뭐가 있냐? 혹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도 하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거기 있는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이죠. 지수, 수지, 지수법, PI.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 3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 2개, 총 그래서 5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목만 딱 알고 있어도 답은 찾아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자 17번 갑니다. 시장 세분화의 효과 나오거든요. 시장 세분화 효과.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첫 번째 뭐다?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경쟁입니다. 경쟁. 그러니까 4번에 보면 기업들이 동일한 소비자를 놓고 직접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격 경쟁이 완화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 완화라는 세 번째 제가 앞으로 다 다루는 주석에 세 번째 해석하고 같아요. 4번이. 1번은 뭐예요? 고객들의 욕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뭐야? 마케팅 기회 발견이에요. 고객의 욕구를 발견했다는, 이해를 했다는 말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죠. 어떻게 시장의 포지션을 만들 건지, 그거. 그 다음에, 4번. 마케팅 기회 발견도 있죠.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경우.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시장 세분화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18번 주는 문제. 역시 맞췄죠? 봐봐요. 시험 그냥 풀어보고 몇 점 맞았어? 네? 한 60, 70? 60? 잘 찍으면 60 넣었을 텐데. 자, 18번 가요. 자, 마케팅 믹스 있습니다. 우리가 상품, 가격, 유통, 또 뭐죠? 프로모션, 촉진. 그죠? 그래서 그 네 가지가 229페이지 보면 있어요. 229페이지에 보면 마케팅 믹스 딱 한 개만 나와요. 봐봐요. 페이지 229페이지 딱 보면. 그죠? 딱 네 개만 나와 있어.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해가지고. 그것도 요거 4P 해가지고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딴 것 필요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9번. 이 문제가 7급 기출 문제야. 7급 기출 문제로 언급되었던 건데, 글로벌 경영의 필요성. 요거 이제 특징이죠. 자, 첫 번째. 해외 시장 그러니까 왜 글로벌 경영 하느냐 이거지. 그죠? 글로벌화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해외 시장 확보를 통한 뭐다? 매출액 증대죠. 그리고 국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글로벌화 시키는 거고, 딴 데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현지에서 뭐다? 해외 조달을 통한 수입 요소. 그러니까 원재료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거기에 글로벌화 시키, 거기에서 재료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투입 요소 비용 절감이죠. 그리고 2번은 뭐예요? 봐봐요. 이것도 국어적으로 봐봐요. 처음 듣죠? 국어적으로 해석해봐요. 지리적 다변화를 통한 위험의 분산이겠어요? 집중이겠어요? 그렇지. 분산시키기 위해서 글로벌화 시키는 거지. 이 국어만 해도 답은 나와. 공부 안 해도. 자, 그렇게. 그래서 이 또 해설을 들으면서 국어만 해도 답은 나와 이랬는데 틀린 사람 있으면 곤란한데.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요것도 있습니다. 338페이지. 사실 이거는 이제 이론상으로 이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330 품질관리, QC. 자, 어디 있냐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 교재는 보니까 TQM하고 6 시그마 비교해놨죠? 그리고, 고객만 저기 보니까 339페이지에 TQM 있잖아요. 왼쪽이 뭐죠? TQC예요. 종합적 품질관리. 그리고 지금 여기는 QC에 있죠. 품질관리는 우리 전형적인 있잖아요. 전형적인 기존의 품질관리, 지금 관리도 등 해가지고, 이걸 말하는 품질관리. 이건 품질관리는 품질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형태를 말합니다. 품질관리.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론에서 시작이 됐겠죠. 과학적 관리론하고 인간관계론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품질관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놓은 게 뭐 통계지 그죠? SQM 나오고, 그 다음에 또 TQM 나오고, TQM 나오고, TQC죠. 퀄리티 컨트롤이니까. 그리고 TQM 나오고, 뭐 이렇게 QC부터 해가지고, QC, SQC, 그 다음에, TQC, 그리고 TQM 이렇게 계속 이제 진화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게 나가 왜 틀렸냐면 두 개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요. 생각보다 쉬워. 그러니까 제조 부문 위주니까 어디 QC는 제조업 중심이잖아, 그죠?
저 TQC는 토탈이니까, 예, 토탈에다 의미를 두면 돼요. 모든 업종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QC는 목표 생산 관리 면에서 국가, 즉, 불량률이라든지, 그죠? 원가를 절감시킨다든지, 품질을 개선하겠다, 균일화하겠다, 이런 게 목적인데 반해서 TQC는 기술혁신, 불량 예방, 원가 절감 등을 통한 총체적, 이 포인트 두면 돼요. 토탈, 총체적 생산성 향상 및 고객 만족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격에 보니까 품질 관리는 있죠. 생산 현장에 정통한 품질 관리 담당자 중심에 통제되어 있죠. 담당자. 그런데 TQC는 전사적으로 참여해. 다 생산적, 관리자, 최고 경영자까지 전사적으로 참여한다. 이해하겠죠? 나왔으니까 이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TQC가 나왔으니까 이제 TQM 나오겠지. 그죠? TQM에 관한 설명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TQM하고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6시그마 있죠? 6시그마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거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재고 관련 비용이 나오는데 지금 설명에 품목 비용은 재고 품목 그 자체의 구매 비용 또는 생산 비용, 그리고 주문 비용은 재고 품목을 외부에 주문할 때 발생하는 경비와 관리비 되어 있죠. 이걸 검수 비용이 겁니다. 검수 비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재고 유지비 그러는데 재고 유지비는 되어 있죠. 제가 설명이 틀린 지문이니까 재고를 유지하는 데 따른 비용인데, 그러니까 창고 비용 있죠. 자본 비용이 뭐겠어요? 이자 배당 같은 거 있잖아요. 이자 배당 이런 걸 말해요. 이자 배당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비용을 말한다. 재고 유지비. 그리고 재고 부족 비용은 이제 일시적으로 보충될 때까지 발생하는, 그러니까 재고가 없어서 소진되었기 때문에 팔지 못하면 또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런 비용 등을 말하는 재고 부족 비용은 기회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고가 소진돼 가지고 더, 그죠? 판매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 기다릴 때까지, 그죠? 보충될 때까지 드는 비용, 이렇게요. 생산 준비비는 제조업의 주문 비용을 생산 준비비 그럽니다. 제조. 자,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분석이 나오는데, 이거 수요 예측이죠. 수요 예측 방법에서 정량적 수요 예측이 있고, 그 다음에 정량적, 그러면 있으면 정성적이 있겠죠. 정성적 수요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밑에 분류해놨는데 시계열 분석 기법이 있고 인과관계 분석이 있는데, 시계열 분석에 해당되는 게 전기수용법,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추세분석법, 시계열 분석법이 들어가요. 인과관계 분석이 되는 게 회귀분석법 혹은 최소자성법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요 예측은 크게 있잖아요. 두 개로. 정량적이 있고 정성적 방법이, 즉 질적이냐 양적이냐 질적이냐 이렇게 되는데, 정성적 방법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 경우가 뭐다? 델파입니다. 델파. 예. 그러니까 이 시계열 분석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지금 정량적 수요 예측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 거 찾아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 구분하고, 정량적 안에 수요 예측은 시계열 분석법과 그 다음에 인과관계 분석법이 있는데, 인과관계 분석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귀분석법, 최소자성법,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23번, 이거 제가 사실은 분계는 너무 이게 쉬워서 알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갔던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분계는, 자 우리가 재무 상태표 있잖아요. 차대변이 있는데, 차변에 대변에 이러잖아요. 그러면 차변은 뭡니까? 자산의 증가, 맞죠? 자산의 증가. 그러면 대변은 자산의 감소겠죠? 그리고 대변은 부채의 증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부채의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은 자본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은요, 자본의 감소에 해당되는 게 거래 분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딱 분류해 볼게요. 거래 내용이 얼마라? 4만 원입니다.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상품을 구매했으니까
상품이 들어오겠죠. 자산이 얼마? 4만 원이라는 상품 자산이 어떻게 됐다? 증가됐죠. 증가됐는데 내가 어떻게 샀냐면 돈을 줬어요. 얼마? 10,000원을 현금으로 줘. 그러니까 나간 자산의 감소죠. 현금이 얼마? 현금이 10,000원이 나갔어요. 대차 평균 아시죠? 대차는 항상 일치하거든요. 그러면 현금은 10,000원 줬으니까 그러면 3만 원은 어떻게 된가? 외상으로 샀죠. 예, 그러면 이게 외상으로 파는 걸 뭐라 그래? 매출 채권 그래요. 매출로 생긴 채권이고, 이건 뭐야? 매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빚이지, 빚.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분류가 샀다. 삼으로서 발생하는 뭐다? 채무. 매입 채무가 얼마라고? 3만 원 이렇게 돼요. 이해하겠죠? 엄청 간단한 분계야, 이거 사실은. 그죠? 이거 진짜 공부를, 그냥 뭐 공부를 안 하면 그거 다치고,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하고 하면서 분계를 해봤으면, 그죠?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제, 예상한다면 이 분계가 나왔으니까, 그 시산표 작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순서 같은 경우가 언급될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분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앞으로도 보면 분계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지 뭐. 그죠?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그 미래의 가치 변동이잖아요. 미래의 수익률 변동을 뭐라 그래? 위험 그래요. 위험. 이해하겠죠? 미래의 수익률 변동을 우리가 뭐라 그래? 위험 그러는데, 위험도 사회 전체가 봐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갑자기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름값이 많이 뛰었죠. 기름은 기본적으로 미국, 러시아, 사우디가 파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잠겨버렸어. 그러면 기업이 공장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그 기름은 우리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 주어지는 개별 기업에서 어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그 기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은 구조적인 위험이에요. 구조적인 위험. 내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정책적으로, 아셨죠? 주변 환경,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 특정 기업에만 이게 포인트예요. 특정 기업에만 해당되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체계적 위험이요,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 제거할 수 있는 거 아셨죠? 그 기업에만.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하고, 자, 그리고 이 질문도 균형승가표, 우리 지난주 했때 그죠? 자주 온다 그랬죠 이거? 그때 그대로 나왔잖아. 균형승가표는 재무적 관점과 뭐다? 전통적인 재무적 관점에 뭘 더한 거? 비재무적 관점을 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경쟁자 관점이 아니라 뭐로 바꾸면 돼? 고객 관점으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라. 그리고 시험 나온 거 보면 옛날에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걸 외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재무적부터 해가지고 어차피 보기가 4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또 대신 언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연결해가지고 보면 이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면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그 표 있죠? 표란다. 이 전체적인 분류 있잖아요. 분류. 여기서 최소한 어느 파트에서 뭐 중요도, 영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딱 정리해 가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막 시작했지만 해보니까 저게 맞춤표구나. 맞았다는 거야? 근데 저거 어떻게 이거 받았어? 어떤 거요? 그거 동그라미 됐고 막 그렇네. 24번. 네. 그러니까 그걸 다운을 받은 거야? 자기 시험 친 거? 시험 친 거. 어떻게 해? 그 기억으로. 와우. 그냥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그때 뭘 했었지. 그 문제에다가 이렇게 다운받아가 이제 체크를 한 거라? 네. 요, 대단한데? 그거 공부 조금만 더 했으면 합격하는 건데. 왜냐면 시험을 치고 있잖아요. 시험을 치고 나면 그 문제를 기억을 잘 못해요. 대부분.
그건 정tion 합격 수준까지 안 간 거야. 문제를 딱 봤을 때 시험 치고 나면 다시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뭘 체크했는지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기억이 나야 돼.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집중해서 시험 쳐서가 아니고 그 문제만큼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전체 내용이. 그러면 정말로 하늘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계속 정리해 봤는데 꾸준히 정리하시고 어떻게 한다고? 당연히 합격합니다. 그죠? 시험은 버티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운실기삼. 예. 그러니까 수험생은 잠 잘 자야 되고 그다음에 마음을 곧게 써야 되고 예.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뭐 하다가 참으시면 1점이 올라갑니다. 진짜로. 예. 고생하셨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